요새요, 제 주변에 이렇게 봐도 애사들이 많고요. 또 제가 또 애사를 또 겪고 나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또 병원을 갈 일이 많다 보니까 병원에 아프신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인생이 늙고 병들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노인복지가 가장 잘 된 나라가 어디입니까요? 북유럽이죠. 갑자기 질문하는데 바로 튀어나오시니까. 북유럽이죠. 북유럽은 어떻게 한번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북유럽 같은 경우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복지 얘기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또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인간 전 기관에 대해서 복지가 전 기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노인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북유럽이라고 하면 핀란드, 예, 그렇죠. 노르웨이, 뭐 벨기에 쪽, 덴마크 쪽으로 그렇죠. 가보고 싶네요. 예. 자, 미래통합당 최근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의아스럽다. 또 지지자들은 정말 청신호가 켜졌다. 또 흥분한 또 통합당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약진에 대한 개요를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통합당 왜 이렇게 약진하게 되는가? 뭐 통합당의 약진이라기보다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 정상적인 겁니까? 예, 그렇죠. 왜 정상적이라고?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표현은 아니시. 그렇죠.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어부질이. 바로 이제 그 현상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민주당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거대 여당에 걸맞게 처신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역전이 되고 그거 뭐야라고 충격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없을 때 저는 지극히 그것이 정상이다. 한쪽이 잘못하면 다른 쪽은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통합당이 약진이 아니라 통합당은 그대로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서 못 해주니까. 네, 더불어서 민주당의 부진. 예,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부진에 통합당이 그냥 이제 좀 어부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뭐 좀 과소평가한 듯한 하니까 뭐 민심에 이렇게 지표다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죠. 민심은 항상 이제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실질적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간 것은 역류라 그러죠. 알겠습니다. 역류를 하게 되면 아무튼 좋은 현상은 아니란 말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민심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여야가 서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순간의 즐거움에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의 부진, 통합당의 약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냐, 아니면 순간에 끝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번 이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고위 당직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진정성이 없어. 벌써 잊어먹고 거대 여당에 걸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여론의 심한 회초리를 지금 맡고 여론의 해초리를 맡고 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그걸 또 모르고 또 야당일 때는 여당일 때 또 모르고 이런 순간들이 각자의 역할이 바뀌면 그대로 또 나오는 것이 국민들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역할이 민심의 흐름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간에서는 우리 이제 어떻게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어떻게 이제 통합당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보수를 또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컨서버티브라고 하는데 통합당의 이제 좌클릭 성향이 이런 약진 중에 좀 하나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지금 김종인 그 위원장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상대책위원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원장을 역임을 했었지 않습니까? 대단하시죠. 예. 실질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헌법에 나타나 네. 있는 경제조항, 저 이름하여 경제민주화 조항이 87년 헌법에 들어갈 때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표방해야 될 정책을 굉장히 지금 선도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이념적 잣대에 매몰돼 가지고 보수만 끌어안고는 확장성이 없어진다. 정책의 확장성이라든가 표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 보고 적어도 민주당에 앞서서 지금 이러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끄집어내고 이런 머리를 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주요하고 있다. 어디 보더라도 통합당은 잘하고 있는 거죠. 현 시점에서 보면 네. 김종인 위원장이 매우 정책을 그것이 구체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현재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점해서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정부 여당에 또 휘말려 들지 않고 있고 예, 얼마 전에 또 청와대 그 회동까지 그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밥 한 번 먹자는 게 뭐 해동이냐 정치쇼에 말려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무튼 정치 뭐 구단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들은 그 정치 몇 단 정도로 봐야 됩니까? 아니 박지원 우리 국정원장은 정치 구단이면 그건 몇 단으로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 듣고 싶었어요. 몇 단입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 경우도 예. 정치 부단에 버금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단해.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5번을 한 거예요. 전무후무죠? 전무후무합니다. 놀랐습니다. 그 진짜 부분은 모든 정권 여야를 넘나들고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력을 인정받은 것 예, 같아요. 일단은.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박지원 국정원장이 못지않은 그럼 정치적 감도를 갖고 있다. 그러죠. 오히려 더 연세가 조금 더 되신 것 같은데 예. 아니 저희 어디 찾아보니까 저희 우리 아버님 연세더라고요. 그러면 와 정말 뭐 시골 어디 노인당에 계셔야 될 그 연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건강이 이제 보통 관리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정말 그렇게 현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보수당의 이미지를 또 탈피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 정치 일선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놀라운 의미고요. 오늘 사실 김복태 박사님 모시고 3번 질문에 여러분 우리 초점을 잘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 통합당의 그 호남지역에 대한 이제 호남지역은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참 소외돼 있고 여기서 표도 안 나오고 괴성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에서 당원들은 호남 지역의 비례대표가 출신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정가의 소식들도 있는데 사실 현실화되고 있진 않아요. 호남 지역의 위원장들을 비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 그 목소리는 예전에 들었는데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어서 호남 지역의 당원들이 좀 소외된 감을 계속해서 토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나름대로 서진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진정성 부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뭐 통합당의 서진 정책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네. 예, 과거 박근혜 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서진 정책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네. 구체적으로 방금 지적했던 어느 한 지역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비례대표를 몇석 추구하는 것은 그러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호남 민중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예.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예.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일 뭐 5.18 국립묘지를 참배를 하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그분들의 진정성을 좀 테스트 내지는 네.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자,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은 과거 민정당 시절에 광주 전남북에 당사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당의 당사. 예. 최근에 그것을 매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는 그 당사를 매입을 하거나 갖게 됐을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불온한 정치 자금이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당사를 매각이 아닌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기부 채납 내지는 예.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5.18과 관련해서 지난 20대 국회 시절에 통합당 전신 국회의원들이 아주 부적절한 언행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통합당 아류들은 5.18에 대해서 폄훼하고 뭐 북한군의 소행이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 낙선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된다. 대표급들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많은 5.18 관련자를 비롯한 당시의 호남 지역 민중들은 5.18로 인해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인지 이런 것을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선도적으로 통합당이 해나갈 때 예. 그것이 서준 정책으로서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본다라면 정강 정책에 그런 걸 넣는다든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뭐 책임 있는 대표급들의 원사가 있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강 정책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처할 수 있는 실현해 공감을 나갈 수 그렇죠. 있는.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지금 예컨대 5.18 특별법 형태로 그러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처벌법 이런 것을 지금 여전히 통합당은 뭉게 아직 예. 뭐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을 좀 이제 정난하게 자기들의 진정성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도로 네. 정책으로 내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통합당의 그 서진 정책의 진정성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사실 자세히 안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진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번 문제를 이제 이왕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연구한 학자에게는 사실 미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나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코로나 사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런 사태를 다 이제 말씀 속에 다 예측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 정치, 이제 세계 정치는 놔두더라고요. 나도 이념 논쟁 이런 스펙트럼대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좀 변화가 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념이라고 하는 잣대는 예. 동전의 양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거나 세월이 가면 보수 회기적으로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념적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나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반공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이 너무 함몰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껏 내려왔는데 이제 좀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도 지금 이념 뭔 얘기냐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미래통합당이 됐든 이념 논쟁보다 지금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할 것이냐, 코로나19 불어시대 이후에 다가올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네. 이것이 매우 엄중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아직 없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넘나드는 네. 미래 예측이 가능한 정책들을 국민들 안위와 관련해서 국민의 미래와 관련해서 네. 이런 것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치적인 셈법만 노린 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탈피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 것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폭염 속에서도 우리 시내에서 달려오셨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사모님 건강까지 저희 방송에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통합당의 서진정책, 우리 호남 당원들을 위한 또 호남 유권자들을 위한 그런 배려나 정책들이 진정성이 있었는가, 그 전후에 또 들어가는 말로 우리 북유럽의 노인복지, 그리고 또 끝맺는 말에 또 마지막 질문에 또 향후의 미래 예측, 또 가능한 이념 논쟁까지 결국은 정치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수기하면서 코로나19에 또 예측된 또 변화된 진보된 사태를 좀 더 수기하는 그런 주문을 하시는 것으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제작의 오수량,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